이야기 같이 나눌 이은정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 저희는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헤어스타일을 절대 맞추지도 않았는데 대기실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와락 소리를 지른 다음에 누구 하나 지금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왔죠. 너무 신기했어요. 미리 논의를 좀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오늘 강변의 무코리타는 그 감독의 전작 때문인지 어떤 톤앤 매너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저의 또 다른 고민이라면 오늘 어디까지 이 영화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사실 지금 상당한 고민입니다. 그죠. 사실 영화 코멘터리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쪼개서 다 이 영화에 대해서 다 한번 헤집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밀도도 감독님이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외화의 경우에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만든 배우분이나 감독님이 참석하시는 게스트 토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외화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설과 비평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영화는 이 얘기를 하면 되겠다 정도에서 이제 딱 끝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오늘은 정말 줄이는 게 관건이 여러분 오늘 시간 많으세요? 줄이는 게 관건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게다가 저희가 미션을 받았어요. 질문하신 분께 선물 3개를 줘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께 질문할 기회가 갈 것인가? 저희들이 떠들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플랜 B도 세워놓았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지 못할 경우 손을 드시는 분들에게 빨리 던져드리고 퇴장한다. 이런 플랜 B까지 세워놓았을 만큼 일단 그 정도로 이 영화에 굉장한 호감과 많은 이야기거리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또 할 얘기도 많은데 길게 드렸고요. 일단 강변의 무코리타 저희가 둘 다 영화를 보고 와 영화 너무 좋다라는 말로 일단 운을 떼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논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일단 딱 첫인상이 어땠어요 이 영화에? 사실 처음에 포스터를 먼저 봤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뒤에 이 포스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얘기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요. 제가 봤던 안경이나 아니면 카모메 식당처럼 조금 더 경쾌한 이야기 드릴 수 있겠다. 물론 다들 거기 그 영화에서도 다들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서 뭔가에 탈피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휴식이 필요해서 어딘가로 떠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영화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처럼 뭔가 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못했었죠.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요. 네. 이 안에서 발견한 아주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차차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관객 여러분들이 가지셨을 충격의 정체를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받은 충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게 오미나이나오카 감독 영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느긋한 어떤 템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치밀한 작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작품의 경우에는 다른 작품과는 또 유독 이미지와 메시지의 회수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작품이다라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는 데 동의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맞물리면서 영화의 세계 안에서 순환하는 작품이라는 인상이 들었는데 그 순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다는 점에서 작품의 주제와 작품의 만듦새, 즉 양태가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증거를 몇 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첫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한 야마다죠. 기차를 타고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사실 아직 어딘지 잘 모르는 도착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유고를 아주 자유롭게 날려주는 것으로 끝이 나죠. 아버지로 상징되는 과거를 떠나보내고 그의 삶에, 그러니까 그만의 삶에 정착하는 이야기라고도 이 영화를 압축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순환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마다가 아버지의 아주 소박한 장례식을 치르죠. 제가 만약에 그 묘석 장수였다면 좋은 거 줬을 것 같은데 나무를 세워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장례식을 소박하게 치르고 그때 묘석 장수가 검정 양복을 이렇게 쑥 내밀면서 미나미, 그러니까 이 하이치의 주인이 했던 말을 또 한 번 하죠. 세츠나, 타세츠나, 로바쿠, 무코리타라는 말을 했을 때 야마다가 물어봐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까 미나미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라고 할 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오늘 같은 하늘의 빛깔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 같은 거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하는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영화가 시작할 때 야마다가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자막으로 무코리타가 무엇인지 영화가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먼저 나왔던 화면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강변? 맞아요. 해가 지는, 그러니까 정말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지고 있는 그 찰나에 우리가 보통 매지가워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 화면이 나오고 이 영화의 언어로는 그게 아마 세츠나가 되겠죠. 찰나이겠죠. 결국 그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게 하는 작품이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그게 어쩌면은 삶과 죽음의 어떤 순간들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하늘의 빛깔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보면 이건 초반 장면이에요. 강둑을 지나가던 야마다가 왜 멜로디언 소리 같은 걸 듣죠. 근데 그 음악은 이후에 아버지의 장례식 음악에 쓰이는 그렇죠. 멜로디언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와 고물이 막 잔뜩 쌓여있는 곳에서 남자아이가 불고 있는 멜로디언 소리라는 게 화면에서 보여지는데 그 물건들이 마구 쌓여있는 뭐 전화기, 뭐 누가 버린 선풍기 혹은 자전거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군가에게 닿지 못한 말들, 닿지 못한 인생들, 닿지 못한 마음들이 막 쌓여있는 공간이겠죠. 그 사이에서 야마다 선풍기를 한 대 주워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는 셈이 되는 거죠. 버려져 있는 말들과 버려져 있는 인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응답한 야마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따라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처지하고도 되게 선풍기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버려져 있고 응답받지 못하던 삶이 어떠한 응답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순환을 따라가는 영화인데 순환이라는 주제로도 지금 벌써 제가 10분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오늘. 여러분 빨리 드실 분들이 오늘 알아서 대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순환의 감각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세요? 네, 저도 순환의 감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처음에 어쨌건 그 강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잖아요, 야마다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도 본인이 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어떤 말들을 해요. 근데 본인도 그런 곳에서 한번 지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때의 어떤 그런 자신의 고비들,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까지 또 생각이 도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있는 뭐 야마다 아니면 시마다 아니면 미나미 아니면 누구죠? 미조구치까지 다 어떠한 결핍들이 다 있어요. 누군가를 잃었거나 상실을 당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어쨌건 좀 정을 붙여서 살아가려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해서 삶과 죽음이 굉장히 계속 맞닿아 있는 기분들을 쭉 받았었어요. 그러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나눌 그러면 누군가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고 나면 어땠는지 서로 막 의미를 붙여가면서 없는 것도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유독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막 신나게 대화를 했었어요. 그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작품이 풍성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작품이 아마 여러분께도 그런 작품이 아닐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제목은 사실 감독이 지은 것은 아니고 감독의 똘똘한 친구가 지어준 것인데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각본을 보더니 무코리타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 불교의 시간 단위를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로부터 감독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시간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의 시간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 각본의 발단이 된 것은 감독이 우연히 보게 된 NHK의 다큐멘터리
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장면처럼 그 왜 여기서 그 시청인지 구청인지에 갔을 때 아주 많은 유골들이 쭉 늘어서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이 그 다큐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니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다큐에서 말해준 사연에 의하면 일부러 지하철에 의도적으로 그 유골을 그냥 두고 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구청 직원이 한 남자의 유골을 가지고 연고를 찾고 찾았더니 전 아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혼한 전 아내에게 유골을 전달해 줬는데 그 아내의 반응이 저는 필요 없으니까 근처에 버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얻은 유골들은 결국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공동묘지에 그냥 묻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큐 장면들을 보면서 감독이 저렇게 잊혀진 사람들한테도 저마다의 삶이 있을 텐데 그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이야기에 살을 붙여가다가 이런 각본이 탄생을 한 것이고요. 소설이 먼저 나온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감독이 직접 쓴 소설이 2019년 6월에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한국, 일본,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먼저 IP를 가져가서 영상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독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투자를 계속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이 엎어지고 최종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3일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4일째 소설을 막 같이 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소설이 2019년 6월에 나왔고 2022년 9월에 영화 버전의 강변의 무코리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봉을 했을 때 일본의 로그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포스터의 캐치프레이즈는 친구도 가족도 아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기나미 나오코 영화들의 특징이 뭘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좋아하시죠? 오기나미 나오코 감독 영화를? 당연히 좋아하고요. 네. 왜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할까? 라면서 처음에는 이 영화가 심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심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심심한 영화구나. 뭔가 오기가미 나오코의 영화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헐렁한 느낌의 그런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헐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깊이 어떤 뭐 음식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체조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다 함께 무언가를 나눠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래 그냥 쭉 찍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도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어쩔 때는 그 음식의 냄새가 나는 느낌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잘 아는 사람이구나. 삶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다 있어야지만 유지가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자주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삶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꼭 그렇게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그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을 찍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포함해서 오기나미 나오코 감독 영화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꼽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공간성 그리고 아주 적당한 정도의 어떤 템포입니다. 일단 시작점을 다 되새겨보면 나오코 감독의 이전작을 뭐 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한두 편 정도 보신 분도 있고 이 영화로 처음 감독의 영화 세계를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개는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전과 뭐가 달라지겠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로 가요. 일단 가고 혹은 뭐 잠깐 휴가를 떠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일단 항상 발단과 전개가 되는데 카모메 식당을 떠올려보면 핀란드로 가서 식당을 열었던 주인공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에서 숙소인 하마다라는 숙소에 머물면서 그 이상한 메르시 체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감독의 영화 중에 하나는 요시노 이발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보신 분 계시죠? 그 요시노 이발관은 오기나미 나오코 감독이 자기의 어떤 정수를 여기서부터 전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을의 소년들은 전부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가지 머리를 한 소년들이
합창을 하나? 뭐 1년에 한 번 무슨 행사를 하는 게 그 마을의 큰 행사인데 이 마을의 소년들은 그 행사와 본인들 헤어스타일에 의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이 흔들리는 순간이 도쿄에서 온 굉장히 세련된 염색을 한 그 꼬마 아이를 보고 우리는 여태까지 왜 바가지 머리를 했지? 아무 의심 없이라는 그 질문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라는 이 작품 이전과 굉장히 흡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직전작인 영화를 보면 보살핌이 필요한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링코라는 여자아이가 외삼촌의 동거인인 트랜스젠더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냐면 거창한 결말이 전혀 아니에요. 기껏해야 일상성의 회복 같은 것인데 저는 이게 항상 사소하다는 오해를 받는 주제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라는 삶의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위가 영화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꾸준하고도 간결하고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동시대 감독 중에 한 명이 오키나미 나오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간성과 적당한 정도의 주제 의식을 항상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